평화로운 오후의 캠퍼스. 유난히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창밖을 보던 앤드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앤드류 하인즈 교수는 창문 너머로 넓게 펼쳐진 스탠퍼드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며 그는 확고한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천재는 타고난다. 이 간단한 문장이 그의 모든 교육 철학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오늘 누군가 그의 신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앤드류는 책상 앞에 앉은 젊은 연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성, 미국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천재성은 선천적인 것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재능을 발견하고 길러주는 것뿐이지. 박지성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교수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 학생들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성적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앤드류는 무심히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알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학에 강하지.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박지성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물리, 화학, 생물학 올림피아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국제인공지능 대회 성적이고요. 모두 상위권입니다. 앤드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흥미롭군. 하지만 이게 내 이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아니야. 박지성은 노트북을 덮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교수님, 거긴 천재를 시스템으로 양산합니다. 앤드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천재를 시스템으로 양산한다고? 넌 지금 내게 농담을 하는 건가? 전혀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교수님의 이론과 정확히 반대되는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천재성이 시스템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앤드류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교육 시스템과 그 효과였고, 만약 한국이 정말 독특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면 연구할 가치가 있었어요. 좋아. 어쩌면 가볼 수도 있겠군. 하지만 비웃음을 살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할 거야. 박지성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 앤드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학문적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그는 한국의 속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앤드류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내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 수업 참관이었어요. 다음 날을 위해 침대에 누운 앤드류는 기대와 회의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여행이 그의 평생 교육 철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앤드류는 서울의 한 중학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층짜리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학교 교장 김민준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인즈 교수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2학년 수학 수업을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장을 따라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미국 학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학교 분위기에 약간 실망감을 느꼈어요.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교실에 들어서자 30명가량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교실 뒤쪽에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수학교사 이수진이 그에게 가볍게 인사한 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교과서 83페이지를 펴주세요. 앤드류는 기대 없이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중학교 수학 수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2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 칠판에 특별한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작년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앤드류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분명 미국 대학 학부생도 쉽게 풀기 어려운 수준의 확률 문제였어요. 설마 중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잠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풀었어요. 앤드류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 학생을 지목했어요. 박준호, 앞에 나와서 풀이해볼래? 마른 체구의 소년이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떨림 없는 손으로 차분하게 풀이를 시작했어요. 앤드류는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풀이 방식은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확률 공간을 재정의하면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면 앤드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베이즈 정리. 중학생이 미국에서는 대학생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개념이었어요. 게다가 준호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하고 있었습니다. 풀이가 끝났을 때 앤드류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앤드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미국에선 언론이 붙고 바로 대학 초청이야. 그런데 여기선 평범한 중학생이라고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우리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학원 프리 패턴대로 푼 거겠죠. 학원 프리 패턴이요? 네, 아이들은 학교 외에도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미리 배우고 오죠. 앤드류는 더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앤드류는 교장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저 아이들은 모두 저런 수준인가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우고 있어요. 특히 강남 지역 학생들은 더 앞서 있죠. 앤드류는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천재로 불릴 학생이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하다니. 게다가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교실 전체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강남이라는 곳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치동에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곳이 한국 교육의 심장부니까요. 앤드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그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앤드류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20여 층의 건물마다 빼곡히 들어찬 학원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교육의 공장 단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한국 교육의 중심지라고요? 앤드류의 안내를 맡은 김형석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석은 대치동에서 20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죠. 네, 이곳이 바로 대치동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곳이죠. 여기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합니다. 앤드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시까지요? 하루에 16시간이나 공부한다고요? 네,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우리 학원을 방문하시겠어요? 형석의 안내로 들어간 학원은 앤드류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첨단 기업의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분된 교실들, 최신식 전자칠판,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데이터 화면들. 이건 무엇인가요? 앤드류가 복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추이와 학습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매주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앤드류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학생마다 수십 개의 지표가 세분화되어 있었고 그래프는 주간, 월간, 분기별로 정밀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마치 주식시장 분석 화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학생을 관리하나요? 네,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합니다. 각 학생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죠. 형석은 앤드류를 수업 중인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2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개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매주 진단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하죠.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의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앤드류는 공장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그가 알던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을 중시했지만 이곳에서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것 같네요. 형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아닌 정답을 빠르게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창의성은 그 다음 단계죠. 교실을 나와 형석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앤드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교육 철학과 이곳의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었어요. 형석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벽면에 붙은 차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각 대학별 합격자 수와 주요 학과 진학률을 보여주는 통계였어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 의대에 15명이 합격했습니다. 전국 상위 30개 학과에 200명 이상이 진학했고요. 앤드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것 외에 실제 학문적 성취나 혁신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형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영재고등학교를 방문하시면 그 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이 시스템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앤드류는 내일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영재고등학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캠퍼스는 대학교를 연상시킬 정도로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앤드류는 학교 로비에서 교장 박종우를 만났습니다. 하인즈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학생들의 연구 발표회가 있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앤드류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300석 규모의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들,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었죠. 이번 연구 발표회에는 기업과 산학협력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줄을 이룹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발표자인 서지후 학생의 연구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기업과 협력 연구를 한다고요? 네, 저희 학교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죠.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지후가 무대에 올랐어요.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서지후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딥러닝 기반 반도체 결합 예측 모델입니다. 앤드류는 갑자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대학원 수준의 연구 주제였어요. 지후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본 연구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결함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특정 패턴의 결함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후는 능숙하게 각 모델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했어요. 저희 팀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 방식보다 결함 예측 정확도를 18%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연간 약 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앤드류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의 발표가 아니었어요. 그가 듣기에 이것은 최소한 박사과정 학생이나 산업연구원 수준의 연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기업 연구원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모델의 과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지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드롭아웃 기법을 조합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했고요. 실제 테스트 결과 일반화 성능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앤드류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알던 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광경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다과회 시간, 앤드류는 지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연구는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될 예정인가? 지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협업 중입니다.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고 내년에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앤드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의 연구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다고? 어떻게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었지? 중학교 때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공부를 해왔어요. 학교에서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교 연구실과 연계해 주셨고 그곳에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작년부터는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제 데이터로 연구할 기회를 얻었고요. 앤드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다. 기적이 아니라 설계다. 지후는 의아한 표정으로 앤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앤드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연구 정말 대단해. 미국이었다면 너는 벌써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을 거야. 지후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대학에 가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앤드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튿날 아침, 앤드류는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건물의 회의실에서 정민수 사무관이 그를 맞이했어요. 민수는 교육부에서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였습니다. 하인즈 교수님, 한국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앤드류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본 것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특히 영재고 학생들의 수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민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조기 식별과 체계적 관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 경로를 제시하죠. 앤드류는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28가지 세부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학생을 관리하나요? 네, 국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합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앤드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던 교육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해치지 않나요? 너무 획일화된 것 같은데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양성과 창의성도 중요시합니다. 다만 그것을 위한 기초 역량을 먼저 튼튼히 쌓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창의성도 발현될 수 있으니까요. 앤드류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민수는 국가 주도의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죠. 영재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앤드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의 철학인가요?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인재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앤드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그는 교육을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의 도구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육을 일종의 예술로 봅니다. 교사의 영감과 학생의 잠재력이 만나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공학처럼 다루는 것 같군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저희는 교육을 공학적 접근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술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체계 안에서의 창의성을 추구하는 거죠. 회의가 끝난 뒤 앤드류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믿어온 교육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분명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죠. 내일은 국제교육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길 기대했어요. 그의 세계관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교육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로 북적였습니다. 앤드류는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포럼의 주제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국가별 교육 시스템 비교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자국의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핀란드 대표는 학생 주도적 학습과 놀이 중심 교육을, 싱가포르 대표는 엄격한 평가 시스템과 국가주도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앤드류는 각국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의 시스템과 비교 분석했어요. 마지막 세션은 학생 대표들의 발표였습니다. 앤드류의 눈이 프로그램 책자에 멈췄어요. 한국 대표 이도윤 서울과학고등학교 3학년 데이터 기반 학습의 한계와 인간 중심 교육의 조화. 학생이 이런 주제로 발표한다고. 앤드류는 의아했지만 곧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본 놀라운 광경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도윤의 발표를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마침내 도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소년이었어요.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과학고등학교 이도윤입니다. 저는 현대 교육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데이터 기반 학습과 인간 중심 교육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앤드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의 발표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깊이 있었어요. 많은 국가들이 객관적 데이터와 성과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과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교육의 본질인 인간적 가치와 개인의 성장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도유는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장단점을 명확히 제시했어요. 그리고 한국 시스템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효율성과 성과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창의성 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비판적 사고력은 대학 교수 수준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구조적 자유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틀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화하는 접근법입니다. 데이터의 효율성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모델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구조적 자유는 결국 모순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구조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제한하지 않나요? 도유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인즈 교수님. 하지만 저는 구조와 자유가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구조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언어의 문법이 있기에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것처럼요. 창의성은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 통제된 탈출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앤드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그가 수십 년간 고민해온 교육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스승 앞에 선 제자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나는 학생이고 당신이 선생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앤드류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의 관점이 정말 놀랍군.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길렀지?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중요시합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 교육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앤드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스탠퍼드에서 20년간 가르쳐온 그의 교육 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진 기분이었습니다.